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입니다. 데이터 컨퍼런스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릴 내용이 워낙 챗GPT 이후로 생성 AI가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일상생활이나 산업에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약간 데이터 관점에서 오늘은 조금 더 제 의견, 전반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인데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실제로 AI라는 게 특정 기술 혹은 특정 서비스만을 위한 거였다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NSC AI 보고서에 따르면 오죽하면 이게 AI 분야의 안전보장 이사회겠죠. 실제 미국이 적국으로부터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라고 하는 이 기술을 역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AI 기술을 통해서 양자, 국방, 에너지, 반도체, 환경, 바이오, 헬스케어 등 모든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이 보고서의 골자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많은 중요한 정책들이 이 보고서의 철학을 로드맵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그 인쇄술 이후 최대 혁명이다. 혹은 많은 전문가들, 앤드류옹 같은 분들이죠. 전기에 준하는 어떤 파급력을 가진 기술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성 AI가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건 알고리즘적인 어떤 혁신, 2017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 구조는 그런 혁신을 가져오긴 했죠. 하지만 2017년이라는 얘기는 벌써 7, 8년 전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적인 혁신이라기보다는 역시 규모가 만들어낸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스케일링 로즈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 약간 경험적인 법칙이죠. 모델의 크기, 즉 매개 변수의 크기와 거기에 준하게 데이터의 양을 학습하는 데이터의 양을 많이 늘렸을 때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혹은 발현되지 않았던 능력이 새롭게 AI를 통해서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양질의 인간 전문가 수준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인간 수준의 논리적 추론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부분과업을 플래닝하는 것, 이런 능력까지 발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가, 즉 학습을 하는데 들어가는 연산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2020년 오픈 AI GPT-3가 한 10의 18승번 정도의 부동소수 연산을 했어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GPU로 연산이란 걸 해야 됩니다. 데이터도 결국은 실수 행렬로 표현이 되고 이 인공신경망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도 텐서플로우나 파이투치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텐서죠. 다차원 행렬, 실수 다차원 행렬로 표현이 되니까 결국 행렬 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 얘기는 모든 게 더하기 곱하기라는 얘기인데 그 더하기 또 곱하기를 하는 그 연산을 우리는 플럽스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게 2020년 GPT-3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 1750억 개에 3000억 개의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10의 18승번 정도의 연산을 했다고 합니다. 학습하는데 그만큼의 계산을 했다는 뜻이죠. 근데 2년 정도 지나는 기간 동안 구글이 파먼이라고 하는 모델을 발표를 하던 시점쯤 되니까 10의 25승번이나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려 계산하면 그죠, 1000만 배나 더 많은 학습 양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규모가 증가를 해왔다라는 거고요. 기억하실 건 모델의 크기만큼 중요한 게 프리트레이닝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이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 결국은 똑똑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닮아가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GPT-4한테 팁을 준다. 왼쪽 그래프죠. 팁을 $20 줄 테니까 글을 써보라 라고 하면 안 준다 라고 얘기할 때보다 혹은 아무 말도 안 할 때보다 글의 품질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 또한 북미 지역의 팀 문화가 문서를 통해서 미국
미국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문서를 통해서 학습이 되다 보니 이것이 고스란히 생성 AI에 녹아든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데이터의 특성이 AI의 특성으로 녹아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이고, 그만큼 현존 생성 AI, 특히 데이터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AI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특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올해 생성 AI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연초에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거의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를 넘어서서 원래부터 그림 그리는 건 작년부터 됐었죠. 뭐 달리 2, 3,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림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같은 것들이 고객들의 지갑을 여는 수준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GPT-4 옴니가 이미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구글 I/O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제미나이를 녹여 넣은, 구글의 생태계에 녹여 넣은 어떤 AI 비서 포함한 여러 가지 검색 포함한 이런 것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있을 애플의 WWDC도 거기서의 어떤 큰 혁신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연초 CES에서 이미 갤럭시 S24는 AI 스마트폰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수준에서 올리기 위한 굉장히 작은 버전의 나노 버전의 제미나이도 공개를 해왔습니다. 디바이스에 녹아 들어가서 생성 AI가 일상생활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사례들이 올해가 원년이 될 거라고 봤고요. 디바이스라는 게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전도 있고 로봇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녹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가고 산업에 녹아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강력한 생성 AI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 논의들, 정책들 당연히 진행되게 될 것 같고요. 어쩌면 이것들이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술에 관한 중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래서 그 기술이 어떤 실세계에서의 성과를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으로 관심사가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도 마찬가지고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워낙 투자 규모가 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실세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그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선 또 그 해당하는 전문 분야에서의 데이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데이터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고요. 마지막 건 직접 데이터랑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테틱 데이터인데요. 생성 AI가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쓰고 그 많은 데이터, 학습 데이터란 게 결국 사람이 만든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사람의 편향이 돼요. 사람의 특성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성이란 게 반드시 최적이냐,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반드시 절대 진리냐라고 물으면 아닌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죠. 그 옛날 중세시대에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주장했던 것들, 천동설을 주장했던 지식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의 편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만들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편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기술 연구가 필요한데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역시 온 디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디바이스에 올릴 때 제미나이가 됐든 챗GPT가 됐든 이거를 인터넷이 끊긴 상태로 생성 AI의 전체 능력치를 고스란히 올려놓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개면 수가 18억 개든 38억 개든 모바일폰에 올릴 수야 있긴 하겠지만 그 올림으로써 생기는 불편함, 즉 열이 너무 많이 나거나 배터리가 너무 많이 닳거나 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AI PC도 사실은 온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죠. AI PC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PC 같은 경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전용 칩으로 만들어서 올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특화된 칩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OS적으로도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바이스에서 생성 AI가 녹아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잘못 눌렀고요. 구글이 제미나이를 작년에 12월에 발표를 하면서 나노 버전을 공개를 했던 건 역시 픽셀폰의 올림이 위함이었습니다만 현재 픽셀폰에 제미나이를 통째로 올리고 인터넷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다음번 픽셀 9 정도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이 어쨌든 새로운 버전의 챗GPT와 계약이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GPT-4 옴니를
애플의 시리와 연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WWDC에서 어떤 형태의 발표를 하게 될지가 기대되는 순간이고요. GPT-4 옴니의 여러 가지 데모들을 봤을 때 이제는 멀티모달을 넘어서 옴니모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성, 영상, 텍스트 그 외에 여러 가지 시계열 데이터들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더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들게 되는 이런 부분들로 기술이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 2016년에 AI 비서라고 했던 스피커들 그러니까 시대의 진짜 AI 비서 시대가 오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GPT-4 옴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허나 자비스를 떠올리셨는데요. 이제는 과거에 우리 스피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음악 틀어줘, 알람 맞춰줘, 날씨 어떻게 돼? 이상의 대화를 하면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대화가 자체가 통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의 생성 AI 기반의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기술 기반의 AI 비서나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잘 버무려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외부에 있는 앱들을 연동을 해서 필요한 앱들까지 다 수행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장치는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가 멀티모달 형태로 그러니까 영상 찍어가지고 업로드한다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음성 합성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서 GPT-4 옴니 데모를 보면은 감성적인 부분을 녹여넣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여넣은 인터랙션도 가능해집니다. 음성적으로. 사실 오픈 AI가 이거를 할 기술이 없어서 안 했다기보다는 이 AI가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흉내내서 인터랙션을 하는 걸 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과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클로드 3 오프스가 그걸 깨버렸어요. 엔소로픽에서 이제 감성 대화를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막 치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성 AI 기반의 에이전트가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뭐 자동차에 들어가고 가전에 들어가고 로봇에 들어가고 굉장히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나를 이해하는 에이전트들이 있고 이 에이전트들이 막 연결이 돼서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생태계가 열릴 텐데 이 생태계는 PC 생태계, 기존의 AI 비서 생태계, 그리고 앱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바일 앱 생태계까지 거기에 검색이 들어갑니다. 검색 플랫폼 생태계까지 다 연동이 돼서 새로운 전쟁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자는 누구인가? 뭐 물론 한쪽이 다 먹는다기보다는 7대3, 6대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전쟁은 구글 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연합군의 전쟁 양상으로 흐르는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게 AI PC로 가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또 싸웁니다. 그런 복잡한 다이나믹스의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런 전장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글로벌 빅테크들과 스타트업들이 사활을 거는 건 역시 생성 AI가 가져올 기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기회는 사실 생산성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검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생성 AI를 써서 시간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거죠. 나의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것의 주요 분야라는 게 고객관리, 마케팅 세일즈,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그리고 제품 R&D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영역은 사실 어떤 산업이건 모두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마케팅 세일즈는 산업을 가리지 않고 다 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출을 만들려면 마케팅 세일즈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산업 분야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테크가 생성 AI를 도입해서 생산성 올리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뱅킹이라든가 제약, 교육, 통신, 헬스케어, 보험, 미디어 컨텐츠, 제조의 리테일의 반도체, 가전까지 도대체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기서 생산성 향상을 해야지 경쟁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은 바로 전체 업무 프로세스 중에 일부를 사람이 해야 될 일부를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생성 AI가
자동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을 감소하고 리소스를 아낄 수 있고 그 리소스를 새로운 혁신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변화가 굉장히 점점 더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달성을 하려면 회사들이 투자란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인프라 투자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AI를 잘 쓸 수 있도록 AI에 대한 활용 능력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실제로 프로젝트도 돌려야 되고 프로젝트를 돌려서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공 경험도 쌓아야 되고 그것이 직원의 역량, 조직의 역량으로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많은 산업에서는 생성 AI가 녹아들고 있습니다. 로펌 같은 경우가 하는 일을 고려했을 때 생성 AI, 특히 글 쓰는 AI가 가장 잘할 만한 일들을 하고 있죠. 여기서의 생산성이 항상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국내는 뭐 엘박스나 BHSM 같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좀 큰 로펌에서는 저희 하이퍼글로벌 X를 활용한 대류가주가 좀 재밌는 것들을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AI 대류가주로 검색하시면 법률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과거 챗봇보다 훨씬 똑똑하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봤어요. 친구 게임 아이디 해킹해서 아이템 팔았는데 어떻게 해요? 큰 벌 받나요? 이렇게 찡 자연어로 입력을 해도 이렇게 쭈루루룩 잘 안내를 해줍니다. 뭐 당연히 레그 스타일의 파인 튜닝이 들어갔죠. 제가 어제 변호사님들께 강의를 했는데 맞대요. 그래서 틀리진 않은 할루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호사분들이나 로펌분들의 시장을 잠시 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지 않을 분들을 찾아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시장의 파일을 더 키울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법률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비대칭 시장입니다. 이 어떤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보가 제한적인데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융 분야도 마찬가지여서 뭐 프라우드 디텍션이라든가 데이터가 부족할 때 부족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코딩에 도움을 받거나 하는 데서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고 저기서 아낀 리소스를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적용을 함으로써 어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딥러닝이 해석이 좀 어렵다라는 블랙박스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고 특히 거대 언어 모델화되면서 더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엔소로픽 이런 연구 결과를 공유를 했죠. 안을 거대 언어 모델 즉 클로드 3 안을 뜯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물론 이게 100% 설명 가능성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이런 컨텐츠를 뱉어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기법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일하는 방식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앞서서 개인이 직업에서 일해야 되는 부분 과업들 중에 일부를 자동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직군 같은 경우도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를 하거나 보고서 작성을 하거나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것들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요구사항 정의를 하고 전체적인 아키텍트를 잘 수립하고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저런 능력치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적합한 AI를 활용하는 게 일 잘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다라고 되게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은 저런 과업들의 일련의 절차 전체를 엔드투엔드로 자동화를 할 수 있을 때의 얘기고요. 그게 가능한 직업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분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들이 훨씬 많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걸 잘하려면 AI를 많이 써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코딩 어시스턴트가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있다라는 도표고요.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AI를 우리 많은 분야에 적용을 사실은 해왔죠. 소프트웨어 2.0이 이미 그런 어떤 그 개념이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과거 소프트웨어 2.0 시대를 보면은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일단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좀 쓸만한 AI를 만들려면 딥러닝을 써야 되는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뭘 만들어 볼 수가 없었고요.
풀고자 하는 문제를 잘 도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기 딥러닝 개발자가 없이는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모델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생성 AI 시대는 생성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쟤는 코드, 노코드나 로우 코드를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범용 문제 해결 능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산업 분야에 우리 기업에서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일반적인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하는 형태로 컨티뉴드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퍼더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 특화된 우리 기업 로직에 대한 이해를 높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중요한 게 풀고자 하는 적용 문제를 정확하게 도출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AI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은 현업의 도메인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풀고자 하는 문제 스타일에 맞게끔 정확하게 가공을 하는 것, 양질로 정확하게 가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은 많이 필요 없어요. 몇백 건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 사람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양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 문제를 풀고자 하는 도메인의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육수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전 세계가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달리고 있다. 이 생성 AI 기술을 확보하고, 이 생성 AI 기술 기반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주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는 680억 원만 작년에 거 적혀 있지만 얼마 전에 3,700억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정부가 슈퍼컴퓨터 사라고. 그리고 일본 자체 능력으로 생성 AI 생태계 만들려고 한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서 미스트랄 AI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국내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미스트랄이 만들어 놓은 미스트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나올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소위 말해서 팍팍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외에 뭐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독일, 핀란드, 인도 등등등등등 십수개국 국가들이 자체적인 기술로 AI를 만들고 있어요. 소브린 AI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저 나라들이 소브린 AI를 만듭니까? 그러면 그 나라들이 바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건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은 기술력도 부족한데 그래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우디와 UAE가 GPU 사재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GPU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네, 힘들죠. 특히 UAE 같은 경우는 일단 GPU를 사놓고 미국 기술 도움을 받아서 펠컨이라든가 자이스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하긴 했는데 제가 UAE TII랑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지재권이 UAE 소속이 아닌 것 같아요. 만들어준 쪽의 소속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정말 기술을 확보한 거냐? 그렇게 보기 어렵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자체 기술 확보하고 하는 건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해도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왜 중동이 기술도 부족하면서 저런 것들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기술 종속, 경제 종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워낙 많이 학습을 하고 그 데이터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가 만든 생성 AI는 기본적으로 미국 지역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데이터를 95% 이상 프리트레이닝에 활용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라고 하는 게, 문서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안에 녹아있는 게 지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지역의 정치, 제도, 문화, 역사, 가치관, 사회교육, 규범 같은 것들이 모두 같이 녹아있어요. 그러니까 팁을 준다면 잘한다. 글을 더 잘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녹아있는 편향이 AI에 고스란히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는 게 한국어도 잘하고 아랍어로도 글을 잘 씁니다. 즉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뼛속까지 사고관을 가진 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기저 사상은 그냥 미국 사상입니다. 한국 사상이 아니고 한국에 대한 문화 이해도가 굉장히 낮고 한국 사상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나마 낫죠. 아랍 중동 국가들은 훨씬 더합니다.
그림 그려주는 AI한테 테러리스트들의 얼굴을 그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90% 이상은 그냥 중동 지역 사람들의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데이터 편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무하마드 빈 살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은 참으로 미국 시각적으로 의견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 컨텐츠에 각 국가들의 미래 세대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은 당연히 미국 관점에서 모든 사고관이 정립이 되겠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문화 종속으로 이어지고 각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버린 AI는 글로벌 빅테크의 AI를 쓰지 말자가 아니고요. 써야죠. 능력치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쓰고 활용 분야에 따라서 각 지역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AI도 선택지로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학술 검색할 때는 구글을 쓰고 맛집 검색할 때는 네이버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문화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생성 AI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 세계 한두 개 국가에 한두 개 기업의 AI를 쓰게 되면 사실상 빅브라더와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퍼클로바를 2021년 5월달에 발표를 했고 2023년 그러니까 작년 8월에는 한국어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영어도 한국어만큼 많이 확보를 하고 수학 코드 데이터도 같이 공부를 시켜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놓으면서도 영어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AI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한국어를 쓰는 걸 넘어서서 한국에 대한 이해 능력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어도 GPT 3.5나 라마 2 이상 하는 것만큼의 AI 모델을 출시를 했고요. 당연히 수학 코드 가르쳤으니까 업무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죠. GPT-4 옴니가 나오면서 GPT-4 터보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GPT-4는 알려져 있는 대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 모델이랑 비슷하거나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데 비싼 게 문제죠, GPT-4는. 근데 4 옴니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예요. 원래는 제가 김유신 장군 케이스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조조와 고구려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찾아봤죠. 조조는 고구려를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원소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었으니까요. 근데 침공 함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클로바 X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침공한 적 없고 하지만 위나라는 광고금 시절에 침공했다. 이런 정확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야 이 API를 써서 보고서를 쓰든 역사 문제를 제출을 하든 하는데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 잘 쓰는 데서 끝나서 될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 혁신적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클로바 X 같은 경우는 이미 네이버 검색창에 클로바 X를 검색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해서 모든 걸 글쓰기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여행이라든가 혹은 다른 앱들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소카랑 연동이 돼서 차량 렌탈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생산성 혁신 관점에서 봐도 이렇게 보고서를 쓰거나 협업을 하기 위한 스케줄을 관리를 하거나 코드를 짜거나 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 기능을 모두가 다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하이퍼클로바 X는 커넥트X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되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만의 전용 이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해줘야 생산성에 어떤 기업의 변화가 생산성이 생길까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툴들을 클로바 쉽게 스튜디오는 그런 기업 것들을 전용 쉽게 가능하게 AI를 하는 만들 툴이 수 있도록 클로바 돕는 스튜디오입니다. 하이퍼스케일 AI 개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문서를 빠르게 찾아 요약하고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업 전용 AI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API 연동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질문에도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시간성 정보까지 제공하는 똑똑한 AI 서비스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네이버 클라우드에 클로바 스튜디오 더욱 검색하시면 보안이 외부에서 필요할 API 경우 형태로 쓰실 수 AI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보안이 중요한 경우는 아예 컨테이너 박스에 GPU 서버 하이퍼클로바 X를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넣어서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옵션인 유로클라우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DS 어시스턴트라는 게 정체가 EI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워낙 힘들어서 저희가 인텔과 협업을 해서 가우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서요. 이 어떤 엔비디아 독점 문제를 조금 완화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 대체를 한다기보다는 뭐 보완이 될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하는 거고,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론에 대한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전력 그리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마하 원칩을 삼성과 함께 만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삼성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에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하이퍼클로바엑스가 원래는 큰 모델만 제공을 하다가 아무래도 비용 부담, 속도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경량화된 모델인 대시 버전도 이제는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요. 그리고 이미지 대화가 가능한 것들, 음성 대화가 가능한 것들 이미 모델은 만들어져 있고 출시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베타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 외에 뭐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도 아마 연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많은 기업에서 오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생성 AI 시대에 기회를 갖는 건 AI 만드는 소수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간에 있는 많은 산업에서 생성 AI를 도입하고자 할 때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고 거기에 맞게끔 문제 정의, 데이터 추가, 가공, 구축,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기에 기존 산업의 레가시 시스템과 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거기서의 역량을 잘 쌓는 많은 기업들이 생기는 게 국가의 생성 AI 생태계 역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는 초거대 공공 AI TF를 만들어서 공공에서 먼저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프로젝트 70개 정도 진행을 했고 올해도 예산 5배를 늘려가지고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하의 사업에 프로포즈를 하신 분들 있는 것 같고요. 자, 미국과 중국의 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GPU 확보가 어려워지니 우리가 오히려 자국어로 강력한 다국어 AI를 만들어 본 경험과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본 이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도 가고 아세안도 가서 그 나라를 정말 잘 이해하는 그 나라 중심의, 그 나라 언어 중심의 AI를 함께 만들고 함께 운영하고 함께 생태계를 만드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할루시네이션이나 편향된 정보를 만드는 이런 기술적인 한계 부분, 이런 거는 연구로 풀면 되고, 나쁜 사람들이 나쁘게 쓰는 거는 제도로 막아야죠. 이런 위기적인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를 너무 세게 해버리면 우리가 AI 경쟁력이 사라져버리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EU와 미국이 2003년에는 GDP가 똑같았어요.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맞는 건 혁신을 드라이브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규제로 갈 거냐의 차이였고요. 우리는 자원도 없고 사람도 줄고 그래서 혁신의 길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AI 사람 대체 안 할 거고 AI를 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